일론 머스크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여기에 맞춰 수단을 바꾸는 사람이고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고 이 도전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전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2025년 하반기에 테슬라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정말 미친 주식, 테슬라 지금이 가장 싼 것일까? 만약에 내가 테슬라를 못 샀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도 궁금하시죠? 오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친 주식이 맞나요? 테슬라? 맞죠. 변동성도 원래 대단히 컸었고 네. 또 이렇게 단숨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친 주식이라고 또 한쪽 입장에서 본다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하시면서 그냥 넋 놓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박사님께서는 테슬라의 이 미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제가 10월 달 정도에 한 앞으로 12개월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전망하는 글을 하나 썼었는데요. 한 앞으로 그러니까 2024년 10월 기준으로 12개월이니까 2025년 12월까지 저는 한 380달러 정도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적지 않게 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 대통령 변수가, 선거 변수가 이렇게까지 클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지금 펀다멘탈의 변화는 딱 하나 있는 거죠. FSD 버전 13이 땡스기빙 미국 휴일 기간에 네. 공개가 됐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대선 전후로 해서 테슬라의 펀다멘탈은 변화가 없죠. 달라진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기대치를 가지고 성장한 건데 원래 주식은 펀다멘탈과 기대치의 결합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 기대치가 대단히 상승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상승된 이유를 보자라면은 그 FSD 13이 나왔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본다라면 기관 투자자의 포모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곳에서도 긍정적으로 다 입장을 선회하는 부분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대단히 많이 테슬라 주식을 이제 매입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포모라는 안 사면 뭔가 불안할 것 같은 이런 기운이 형성되면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2025년에서 어떤 펀다멘탈에서 이것을 받쳐주는가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의 향방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 버전이 모멘텀이 추가된 것 말고는 변화된 것은 없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테슬라가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치를 경신할 핵심 요인은 일단은 트럼프 기대치죠. 효과가 맞습니까? 네네. 지금 그럼 그게 단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2분기, 그러니까 7월 달에 있었던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테슬라는 이제 카 컴퍼니,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and Robotics 컴퍼니로 전환한다. 이것을 이제 비전을 발표한 거고요. 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10월 10일 날 열렸던 로봇 행사.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버 캡을 공개하고 옵티머스의 진화된 버전들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서 비전들을 밝혀 나가고 있었던 거고 정말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었던 건데요. 트럼프 당선의 효과가 카 컴퍼니 주는 효과보다 AI 로보틱스 컴퍼니에 줄 수 있는 효과가 너무나도 크고 왜냐하면 AI 로보틱스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 자동차 산업은 현재는 지능 정책에서 움직인다라면 AI 로보틱스 산업은 규제 정책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고 그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도 역할이 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만 해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저는 매달 규칙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 이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는 순간에 사실은 진짜 여기까지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펀다멘털이 아까 말씀드린 F 버전 13 외에는 FSD 버전 13 외에는 어떤 펀다멘털에서 예를 들면 없는데. 4분기 매출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선 직전에 10월 10일 날 있었던 위 로봇 행사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하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뭔가 큰 구체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테슬라의 전형적인 사실은 문법에 맞는 발표였거든요.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고 테슬라는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화성을 가려고 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가 대단히 재활용 가능해야 되는 로켓이 필요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규제가 풀려나가면서 언젠가 우리 그릴 수 있는 꿈들, 그래서 주차장이 녹지로 바뀌고 우리 가사노동이 사라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꿈과 비전을 그려주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은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는 뭔가 꿈 얘기만 한 것 같다. 실망했구나. 펀다멘털하고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대선을 맞으면서 진짜로 2025년, 2026년 왜냐하면 여러분 트럼프는 2기 행정부입니다. 중간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네. 2기 행정부면은 미국 어떤 대통령 임기 중에서 두 번째 맞은 대통령은 초기 1, 2년 외에 나머지 3,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해에는 레임덕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승부는 2025년과 2026년에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네. 테슬라가 먼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 2025년과 2026년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것이 테슬라고 이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기관 투자자들도 판단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포모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점프업된 질문인데 레임덕 끝나고 머스크가 대통령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네. 헌법을 뭐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미국 태생만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가 출마할 있습니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기 때문에 태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미국의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고요.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할 수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에 있어서 어떠한 산업의 전환점, AI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큰 전환점에 와 있는데 여기에 과거의 틀인 아마 지난 정부가 공화당이었고 지금 현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이었고 공화당이 만약에 규제를 만약에 강화하고 있었다라면 그리고 다음 민주당 그 후보가 이 부분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면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대단히 일론 머스크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여기에 맞춰서 수단을 바꾸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초기 성장 과정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전기 그러니까 이 정기에도 보면은 지난 선거, 즉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 경쟁했던 지난 선거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지금은 대단히 공화당스럽게 정책 성향도 변했지만 그건 이거에 맞춰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정책 수단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가 굳이 지금 대통령이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재가 맞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완이 좋은, 머리도 똑똑하지만 정말 노선도 정확하게 탈 줄 아는 그런 정말 똑똑한 머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때 전에는 사모으셨다고 하니까 단가가 낮으시겠네요. 테슬라 사모으셨던 단가가. 뭐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들도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 대한 평가가 어떠실지가 좀 궁금해요.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한 달이 뭡니까 거의 2달 가까이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특히 또 환율도 오르고 여기에서 제가 뭐 이렇게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주식의 추천이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주식에 대해서 제가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적 조언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 저는 뭐 사실은 뭐 팔란티어에도 투자를 했고 메타에도 투자를 했고 뭐 요즘 로켓 뭐 랩에도 좀 조기에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이러한 성장주들에 일찍 찾아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저는 가장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테슬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뭐 1월 달에 조정기가 오면 좋고 또 아니면 안 와도 어쩔 수 없고 해서 저는 1월에는 다시 테슬라 투자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편입을 좀 더 하실 그래서 예정이시군요. 저는 뭐 한꺼번에 뭐 많이 하는 이런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큰 손도 아니기 때문에 또 매달 쌓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다시 제가 뭐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고 작년 4월 달에 책을 냈었는데요. 좀 개정판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1년 동안의 주가 변동을 좀 보면은 저는 항상 모든 것에서 여러분 제가 주가 전망하는 방식에는 if 절이 들어가죠.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몇 프로 올라가고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심지어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저는 세우고 있는 거고 제 책에도 그렇게 서술을 했고 네. 앞으로도 개정판에도 좀 그렇게 쓸 생각인데요. 이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2025년 하반기에 $1,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면 1년인데 네. $1,000요? 네.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박사님?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근데 와, 진짜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50% 정도, 그러니까 if. 마이너스 될 네. 가능성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도전이 무엇이고 이 네. 도전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전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도전에서 성공한다라면 주가의 상승폭은 하락폭에 비해서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여쭤볼게요. 미국의 대통령이 2명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머스크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바로 반영이 되면서 와, 이 정도 파워풀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부 효율부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테슬라 주가에도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효율부가 나서고 있는 것은 이제 공화당이든 트럼프든 또는 일론 머스크든 지금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총 부채가 한 20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3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36억 달러로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갔군요. 이거는 여러분 천문학적 수준이에요. 정말 천문학적 수준으로 부채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다행히 미국의 GDP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자체 절대적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GDP는 얼마나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서 정부 부채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GDP를 또 올라가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지금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연간 올라가는 비용들 그리고 이 GDP를 올리는 속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지금 합의한 것은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같이 가는 거죠. 즉 GDP를 올리는 것은 AI에 의해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의해서 GDP를 올릴 수가 있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성 이걸 물론 이것이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부채를 대단히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뭐 의료보험에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미국의 의료보험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줄일 수도 없고요. 재앙군인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줄일 수가 없고요. 사실은 복지부 예산도 워낙 적기 때문에 미국이 복지 예산에서도 줄일 수가 없고요. 두 가지 부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비하고 네. 하나는 고위직 이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죠. 아. 그러니까 이 고위직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기초를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저는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AI 정부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중간에 고위직들의 역할들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우선 고위직들한테는 위축 효과가 생기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자기 부서의 고위직의 숫자가 줄어들까 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스페이스X라든지 또는 테슬라의 FS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의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국방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F-35는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테슬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볼 때 F-35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스페이스X가 띄웠던 스타링크라고는 적궤도 위성은 적의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스타링크는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도 적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중국에서는 F-35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하나가 1차적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더 큰 그림이 있죠. 실리콘밸리가 여러분 대단히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방산 기업에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프라임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9대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 F-35를 만들었던 거죠. 지금 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가장 큰 갈등 구조가 뭐냐면 전통적인 방산 업체와 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했던 이 신규 신생 기술 기업들, AI를 장착한 네. 뭐 드론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에 의한 방산 산업의 권력 교체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든 아니든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주가는 더욱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번에 오픈 AI가 협력을 12월 달에 같이 하기로 했던 앤드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앤드레스 호로비치가 투자한 곳이고 여기 투자한 요곳에 흔히 말하는 부통령인 벤스가 연결되어 있고 피터 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방산 기업의 하나의 형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팔란티어도 존재하지만 앤드릴 같은 경우에는 F-35의 100분의 1 가격으로 무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테스트도 다 끝나 있고 네. 지금 벌써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본격적인 납품은 좀 2030년에 예고되고 있지만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드론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가 F-35를 쫓아갈 수 없었는데 요즘 미국에서 지금 앤드릴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드론들은 속도가 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로서의 속도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 사이의 경계선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처럼 날아가서 크루즈 미사일 역할을 하는데 크루즈 미사일의 5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아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러한 방산 산업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실리콘밸리로 하는 새로운 방산 세력들의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통해서 완전하게 미국의 전략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디펜스 스트라테지, 그러니까 즉 방산 전략, 군사 전략들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네.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현무라든지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미사일들 뭐 이러한 뭐 좋은 것을 갖다가 이런 북한하고 갈등이 났는데 다 쐈어요 한번 한 1000발을 갖고 있어 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다시 1000발 만들려면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전쟁에서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번에 미국에서의 판단인 거고 그래서 네. 얼마나 저렴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그것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위 전략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대중국가의 어떠한 가상적인 갈등 국면을 했을 때 특히 중국은 AI와 드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미국의 군사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권력 투쟁들이 크게 진행이 될 거고 이것은 산업에서의 큰 재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링크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X하고 그리고 피터 틸이라든지 이러한 정통적인 흔히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앤드릴을 비롯하여 신흥 군사 업체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팔란티어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위원회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에서의 결정적인 예산의 절약. 네. 하지만 국방력은 더욱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을 밀고 들어갈 거고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를 저항하려고 저항 전선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에서는 대단히 많은 갈등들이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미국의 전통적인 방산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론 머스크하고 갈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건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피터 틸이라든지 호로위치라든지 다양한 실리콘밸리의 어떠한 이 힘들과 방산 산업을 지지하는 후원을 받고 있는 미국의 하원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 간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게 복잡하네요.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네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당연히 노이즈가 있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크가 돼서 넘어가는지를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할 일이 많은데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전에 그 머스크 CEO가 나는 IRA 폐지하는 거 좋아, 찬성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했는데 어떨까요? IRA 법안이 폐지가 된다면 테슬라에는 오히려 득입니까? 아니면은 테슬라도 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 주가를 예측함에 있어서 if절에 있어서 IRA가 들어가 있어요. IRA가 물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말도 맞고 제가 보기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IRA에서 피해를 테슬라가 10을 받는다라면 GM이나 포드는 100을 받을 거고요. 현대기아차는 한 70을 받을 거고요. 일본 기업들은 한 80을 받을 겁니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100. 테슬라는 마이너스 10.
테슬라도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테슬라의 피해가 적은 이유는 테슬라는 이미 내년에 중저가 차량을 내놓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당 비용을 35,000달러 수준으로 지금 낮추고 있으면서 생산 비용들을 낮추고 있으면서 수익률들을 전기차에서 벌써 두 자릿수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로스 마진을. 그런 건데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적자 속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이런 데서는 그러한 보조금이 빠져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겠어요. 현대기아차도 지금 독립 재무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즉 아이오닉이라든지 기아의 EV를 통해서 얼마나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즉 제네시스 팔아가지고 EV나 아이오닉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오닉과 EV에서도 순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는 발생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거를 독립 재무제표를 안 하다 보니까 현대가 기아차는 지금 확인할 길이 지금 없는 거고요. 오픈이 안 되니. 네, GM하고 포드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만들 때마다 뭐 $10,000, $20,000씩 손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은 독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데는 전 세계 4개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테슬라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격이 인하되어서 출발되는 새로운 신규 모델이 2025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IRA법이 테슬라에게 미치는 손해는 적을 수 있다. 하지만 IRA법의 폐지가 전체 전기차 시장을 냉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냉각시키는 과정 속에서 전체 시장이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테슬라가 정말 치고 올라가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테슬라 전체에도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는 차이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에게 손해가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2025년 1분기하고 2분기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폐지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게 쉽게 또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물론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폐지가 되기는 실제적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보세요? 폐지되죠. 폐지되고 지금 폐지됩니까? 트럼프 정부는 벌써 방향이 나왔죠. 그 대신 배터리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원가를 절감시켜주겠다. 즉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에 있어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줘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생산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생산 가격을 낮춰주면은 판매 가격을 공급자가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으로 중국이 썼던 방식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물론 소비자 지원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국의 2차 전지도 지금 뭐 기분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배터리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라서 생산 단가를 낮춰주겠다라는 정책은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것이 지금 타당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의 공세에 맞춰서 글로벌 공세에 맞춰서 생산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에게 또 이익이 됩니다. 테슬라가 올해 또 12월부터 이제 가동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시가동에 들어갔고 본격적인 양산이 이제 1월부터인데요. 테슬라는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리튬 리파이너리 즉 리튬 정제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이 거의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던 리튬은 우리가 원석을 갖고 와서 원자재를 갖고 와서 그냥 바로 배터리 쓸 수 있는 리튬이 안 됩니다. 리파이너리를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리튬은 곳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도 리튬을 생산할 거고 유럽도 리튬을 생산할 거고 지금은 이제 칠레라든지 이런 데서도 생산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생산된 리튬의 90%를 중국에서 정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유를 지금 뭐 중동이든 뭐 어디서 수입을 해도 정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포항이라든지 뭐 이런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정제소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석유도 원유를 가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리튬도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일찍이 지금 리튬 리파이너리 정제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올해 12월에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나서 1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배터리도 받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테슬라에게 또 좋은 소식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만약에 한국의 2차 전지 업체인 LG 엔솔이라든지 이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이런 데가 미국에서 공장을 져서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이 필요하게 되면은
텍사스에 있는 리튬을 갖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텍사스의 리튬에는 벌써 이미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이 배터리에도 보조금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는 양쪽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테슬라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이 재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스크 CEO가 입장을 밝힌 거군요. IRA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궁금한 게 그러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나 기술이 발전이 된 것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자율주행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가장 저희가 투자를 만약에 더 한다라면 FSD 버전 13에 대한 기술 완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뭐 FSD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 나오는 FSD 뭐 운전하면서 했다, 대단히 좋아졌다 이런 것만으로는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뷰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찍은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는 것이 유일하게 이 커뮤니티에서 FSD 성능을 테스트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이 팩트를 남기는 곳인데요. 그래요? 거기서는 아직 V13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지 않아서 저도 그거를 보고서 판단할 생각이에요. 그것을 판단해서 준다라면 물론 지금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FSD 11에서 12에 올라간 것보다 12에서 13 갔던 것이 점법이 더욱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FS13이 대단히 근접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근접했는지는 조금 더 이러한 데이터가 누적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고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웨이모가 지금 가장 앞서가 있고요. 중국 기업들도 하웨이라든지 바이두라든지가 대단히 앞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율주행과 같은 데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90대 10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퍼포먼스 100이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90%를 이룰 때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10%밖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를 완성하는데 시간의 90%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90대 10의 규칙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90%는 오래 지났죠. 근데 이 10을 못 채워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자율주행의 겨울이라는 것을 2024년 봄까지는 겨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풀린 것이 자율주행의 그 겨울이 풀린 것이면서 봄이 오게 만든 것은 처음은 웨이모예요.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로 확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쿄에서도 테스트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LA만으로도 여러분 뭐 일주일에 15만 건의 유료 결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그러니까 파죽지세의 모습은 아니지만 대단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의 F13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이 로보택시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흔히 말해서 주차 대 주차, 즉 주차했던 상태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주차까지만 해주는 이런 완전한 완결성은 지금 갖추고 있지만 아직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아직 뭐 앰뷸런스가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인간이 핸들을 잡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도 아직까지는 F13에 좀 있고요. 해결이 안 됐군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비보호 좌회전은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고 유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큰 문제 없이 이런 엣지 케이스들을 엣지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즉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원웨이 일방 통행으로 들어가는데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은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웨이모 같은 경우는 원격 조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원격 조정으로 할 때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일부 택시 산업을 할 때는 도시에서 할 때는 괜찮지만 테슬라 700만 대의 차량에 모두 다 FSD를 한다면 거기다 원격 조정자를 10대당 한 명만 붙여도 이게 몇 명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비용이에요. 테슬라는 원격 조정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궁극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특수 경우에 이 인간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다 발견해내고 이거를 다 해결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F13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앰뷸런스가 갑자기 특히 좁은 차선에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퇴근길에 막 좁아가지고 막 정체되어 있는데 앰뷸런스가 뒤에서 와요. 이랬을 때도 정말 어렵게 조금씩 비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FSD 13도 제가 이거 딴 데 가서 어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F13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엣지 케이스까지도 좀 해결하게 되려면 시간은 1,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빨라야 1, 2년 아니에요? 네, 그런데
테슬라의 주식을 평가하는 이제는 기준이 너무나도 단일해졌어요. FSD만 성공하면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 끝나버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FSD의 진척만 바라보면 되니 왜냐하면 FSD가 잘 되면 재무제표의 AI 기업으로서 FSD 구독자들이 늘어날 거고 저는 사실은 현대 기아차도 결국은 자율주행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 라이센스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라이센스를 받을 것이냐, 웨이모하고 협력해서 택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 기아차의 모든 차량에다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FSD를 받을 것이냐. 이러한 결정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한다라면은 테슬라의 FSD한 질서 제표는 되게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는 정말 테슬라의 주가는 말없이 진짜 우리가 말을 어느 정도 상상을 넘어서까지 좀 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는 테슬라의 여러 측면을 봤어야 되는데 FSD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해진 건 있어요. 명확해졌네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TF팀이 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테스트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와서 주별로 통과받고 해야 되는 것을 연방 단위로 법을 바꾸겠다. 이 법을 바꾸려면 우선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의 취임식과 함께 미국의 상원과 하원도 그때 바뀌죠. 그때 만약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되죠. 네. 법을 개정해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이. 네, 6개월은 법을 개정하는 데 걸릴 거고요.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하에서 진행되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 인간이 감독하지 않고서 지금 인간이 딴짓을 하거나 운전석에 심지어 안 타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텍사스하고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내년에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죠. 이 테스트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 특히 일론 머스크라든지 공화당이 비판적인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이러한 매체들에서 매 눈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언론들이 볼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관청에 보고되기 전에 이미 보도를 할 거예요. 이러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죄송하지만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누적되면서 인간보다 더욱더 안전하다는 평가들이 누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FSD 구독자들도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중국 같은 경우 FSD를 허가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기업들은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형식적으로 시간의 문제니 법 바뀌고 나서 관통하는 시간의 문제니 벌써 지금부터 라이센싱 협약을 좀 시작하자라고 포드나 이런 데서 흔히 말하는 플러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테슬라 주가는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즉 제가 말씀드렸던 FSD 버전 13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3에서 13.5로 가고 저는 14 정도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4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주행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수많은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텍사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되게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성공적으로 이번에 못하더라도 2026년이 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낼 거고 저는 자율주행은 2020 시간의 문제이지 이것이 2025년에 못 이루어진다면 2026년에 가능할 거고 2026년이 안 되면 2027년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궁극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연간 여러분 전 세계에서 250만 명 정도가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고요. 이거는 인류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테슬라의 방식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쉬운 건 아니네요. 이 엣지 케이스가 박사님 말씀하신 거 말고도 하다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게.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계속 케이스를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if에 항상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 자율주행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뭐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묻지마 투자로 뭐 가만히 있으면 $1,000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하면서 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성공적인 테스트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11월, 12월을 하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 속도 더 날 것 같은데.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라면
이 하방도 소식이 생각한다. 누적되고 계속해서 외신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텍사스에서 사고나 네. 누구랑 부닥쳐 네. 누구 다쳐 네. 뭐 이런 소식들이 누적될 경우에는 있을 수 있죠. 네.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꺾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도전은 2025년에 이제 신차 출시인데요. 신차는 항상 두렵습니다. 모든 그 자동차 업체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신차를 출시했을 때 신차가 나온다고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모델 Y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들 여러분들을 뭐 12월에 차를 사요. 1월 달에 2월 달에 페이스리프트를 사고 싶은 게 기다렸다 사야죠. 다 이걸 네. 오스본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월에 밀어내기를 하죠. 할인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싸게 합니다. 그럼 12월에 할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수익률이 떨어져요. 많이는 팔지만 네.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024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된 1월 말에는 4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때 기관 투자자들은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리프트는 저는 모델 Y는 큰 문제 없을 거로 바로 양산될 거라고 보여요. 모델 Y의 양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차를 출시할 때 양산이라는 과정은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양산을 램프업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보통 이제 생산 라인, 프로덕션 라인 1에서 일정 정도의 반도체처럼 수율이 좋아지면 네. 이 수율이 좋아진 2호 방정식을 라인 2, 라인 3, 라인 4에도 옮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뭐 일명 모델 Q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이제 내년에 모델 3라고 했으니까 복수의 차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공개가 돼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네. 사람들 이거 사야지라고 했는데 양산에 실패를 하거나 물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자율주행에서 점프 못할 가능성보다 한 10분의 1, 뭐 더 작을 거라고 봐요. 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분명히 이런 위험성, 그래서 차가 잘 안 팔리는 네. 이런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가장 큰 도전은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진행되는 텍사스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테스트 주행이라는 거고 네.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네. 두 번째는 순조롭게 신규 모델들을 양산해내는 것. 그래서 판매량들을 올해보다 더욱더 끌어올려내는 것. 네. 그래서 중국 자동차들과의 경쟁에서도 이 기세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이 도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중요하게 체킹을 해봐야 될 두 가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중국을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테슬라에게 그래도 중국 시장은 또 놓칠 수 없는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시장은요? 절대적으로. 그쵸? 왜냐하면 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은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이죠. 네. 여러분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큽니다. 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중국 시장은 벌써 올해 2024년의 중반에 벌써 뉴 EV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순수 전기차,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런 차들을 합쳐가지고 신차 시장에서 50%를 넘어섰어요. 이미.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를 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빠른 거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터닝 글로벌적으로? 포인트.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네. 보통 산 꼭대기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긴 힘들어도 그 꼭대기를 돌을 가지고 뭐 우리가 시치프스의 신화처럼 가지고 올라가긴 힘들어도 그 정상을 오르면 내려가는 것은 진짜 거대한 힘으로 내려갑니다. 시장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터닝 포인트를 중국은 이미 분명하게 지났고요. 여기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자기의 존재감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도 물론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것은 이번에 일본의 손정희 의장이 트럼프한테 가서 투자 뭐 협약하면서 기자들하고 만나는 사이에 막 투자 액수를 트럼프가 2배로 올려 막 이러니까 2배로 올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 비즈니스 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느낌보다도. 이거를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어서 중국도 민주당은 정말 대결을 국면으로 갔다라면 트럼프 정부, 공화당 정부랑도 애매한 트럼프 정부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가 뭘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수입을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올리겠다라고 대규모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고 영국 정부는 위스키 수입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그래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어떤 카드를 내걸어야 될까요? 테슬라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애플한테도 잘해줘야 되지만 네. 테슬라한테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밉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테슬라한테 잘해준다는 게 뭐냐? 테슬라가 알아서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참 잘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차하고 경쟁력을 아껴서 그래도 아무래도 고급 차를 만들고 비싼 차를 만들고 그리고 성능은 떨어지면은 누가 사겠어요. 중국 시장에도 경쟁력을 갖는 차량. 그래서 지금 중저가 차량을 상하이에서 먼저 생산하겠다는 거고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공정한 경쟁으로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중국 정부가 해줘야 될 일 하나 있죠. 바로 FSD 허가입니다. FSD 허가는 반드시 중국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권을 쥐고 있는 중국 정부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흔히 말하는 꽃노릇패죠. 그렇군요. 이 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이걸 통한 흔히 말해서 쿠션을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FSD에 대한 허가를 2025년에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마저도 FSD가 지금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되고 있는 것을 중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면 FSD의 시장은 정말 갑자기 2배 이상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 또한 테슬라에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 모두가 다 언제 결정냈냐면 네. 최소한 텍사스에서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네. 되면은 중국에서도 FSD가 된다. 그럼 또 테슬라 주가는 날개를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라는 시장과 이 미묘한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또 장악해야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이 브로맨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테슬라에 갈등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을까요?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네. 이해관계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강력한 이해관계가 일론 머스크라든지 네. 또는 피터 틸이라는 샌프란시스코 호로위츠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이 실리콘밸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 제이디 벤스라든지 부통령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소외받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세력이 바로 미국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이겠죠. 벌써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은 왜 이렇게 워싱턴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냐. 불만이 많죠. 불만이 벌써 네.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트럼프의 성격 때문에 뭐 갈등이 일어나고 일론 머스크의 성격 때문에 둘 다 좀 니힐리즘이 강하잖아요. 나르시시즘이 강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자뻑이 좀 강한 편이니까 네. 원래 이 자뻑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갈등이 분명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일반론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구체적인 이해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문제거든요.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권력에서 소외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크죠. 도지가 즉 효율성 정부위원회가 효과를 못 낼 때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이 실적이 여러분 이 미션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이에요. 2조 달러를 줄인다? 여러분 2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저는 한국의 돈이잖아요. 2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그 최소한 1조 달러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이라도. 예. 1조 달러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것도 이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것도 2년 안에 해낼까? 그것도 초기에 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해내는 과정에서 네. 분명하게 피해를 보는 측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키드 마틴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고. 로키드 네. 마틴이 피해를 보면은 로키드 마틴에게 선거 후원비를 받았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줄만 세워도 여기 한 바퀴는 세울 텐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갈등의 뇌관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뇌관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터지지더라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트럼프의 성격과 일론 머스크의 강대강 성격이 만나가지고 둘이 삐지고 싸우고 뭐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구조적으로 지금 이해관계가 만약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의 소지는 많네요.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게 폭발할 수도 있고 그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요 둘 사이에 그거를 조정해 나가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박사님이 하실 말씀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천재
이 머스크 CEO가 그리는 테슬라가 그리는 궁극적인 큰 그림, 나아가고자 하는 큰 목표, 요거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크게 이제 일론 머스크는 항상 드림,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죠. 뭐 화성에 가서 살겠다. 네. 뭐 피터 틸하고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좀 입장이 다르죠. 피터 틸은 사회를 개혁해서 지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는 또 이 테슬라의 사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가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일론 머스크도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성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 꿈을 꾸기 위한 경제적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거를 생각하면서 네. 스타링크, 스페이스X라든지 그다음에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꿈과 비전들은 뭐 되게 큰 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저는 의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자동차 산업도 있지만 에너지 산업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AI인 FSD도 있는 거고 이 AI와 로보틱스가 결합했던 휴머노이드 사업인 옵티머스 사업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크게 본 거고요. 작게 볼 경우에는 우선은 2000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 말기로 형성됐던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화라는 단어를 경제적으로 볼 때는 흔히 말하는 데이비드 리카도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분업 체계의 글로벌 세계화거든요. 즉 A라는 거는 중국이 제일 저렴하게 잘 만들면은 중국이 하고, 네. B라는 거는 영국이 잘하면 영국이 하고, C라는 거는 독일이 하고, 뭐 E라는 거는 한국이 하고, F는 미국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잘하는 걸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경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데이비드 리카도가 꿈꿨던 비교 우위론에 의한 이러한 분업 체계였던 거고 이것이 세계화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대부분 사라진 거죠.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가면서 네. 여기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이 1차 트럼프 당선 시기에는 흔히 말하는 러스트 벨트, 흔히 말하는 녹슨 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던 미시간이라든지 일리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이 붕괴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글로벌리제이션 그 세계화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보는 거고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분업화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제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영국에도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한국에도 제조업이 있어야 되고 일본에도 다 제조업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조업을 갖기 위해서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여기에 비싼 임금으로 만약에 제조업을 가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저기 싼 데서 생산할 수 있는데 비싼 데서 생산해서 비싸게 주고 사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순수 경제학적으로만 본다라면 그럼 여기에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죠. 옵티머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꿈과 비전으로 한다면 집안에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음식 차려주고 얼마나 좋겠어도 저도 뭐 그런 로봇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연말 선물로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옵티머스 하나씩 사드리면 되는 거지. 보일러 드리듯이 과거에.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정말로 큰 꿈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온다는 건 대단히 먼 미래예요. AI 기술로도. 자율주행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율주행은 물론 가장 쉬운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왜냐하면 공장은 대부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 규칙을 어긋나면은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규칙화되어 있는 곳은 AI가 잘해요. 자동차 도로도 규칙이 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깜빡이 익으면서 우회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갑자기 불쑥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과거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자율주행 시대는 지금보다 더 일찍 올 수 있다. 뭐에? 인간 운전을 금지시켜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우니 네네. 인간 운전을 금지시켜버리면 자율주행 기술이 낮더라도 자율주행만으로도 안전하게 도로가 운영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 운전을 금지시켰다고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총리 공약으로 내걸면 당선이 안 돼요.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이 헌드레드 타우전트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 중간 단계가 도로고 가장 어려운 단계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의 그냥 극치입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나올 수도 있고, 고양이가 뛰어나올 수도 있고, 애기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로봇이 일한다. 이건 정말로. 정말 먼 얘기고. 먼 얘기고요. 네, 네. 가장 가까운 단계는 어쩌면 전 자율주행보다 더 먼저 올 수 있는 단계는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또 뭐, 수학으로 표현하면 Y. Y는 결국은 이 아웃풋이라는 것은 생산력 프로덕티비티 곱하기 노동력이거든요.
얼마나 생산성이 좋으냐. 네. 그다음에 곱하기 노동자 수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L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제에서 배우는 것처럼 생산성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빨리 올라갈 때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때도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노동력은 거의 고정이거나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L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다라면 Y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리카도의 비교 이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 200년이 넘게 지켜왔던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완전히 붕괴되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다른 유튜브 방송 어디나 방송하자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는 데이비드 리카도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옵티머스고 이것을 중국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여기 정말 뒤쳐져 있는데요. 중국이 얼마큼 왔어요, 그게? 중국 자율주행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수준으로 그 정도예요? 네, 중국이 아주 강력합니다. 중국은 작년 10월에 휴머노이드 로봇, 즉 AI 로봇, 그냥 로봇이 아니에요. 두산 로보틱 같은 로보틱스가 아니라 AI 로봇, 이 AI 로봇을 국가 제1의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가 붓고 있고 이것을 전기차를 키웠던 것처럼 2천여 개의 전기차 기업을 국가가 지원했고 그중에 100여 개를 남겼고 이제 10개로 줄일 거거든요. 2030년까지 7개의 글로벌 리더를 할 수 있는, 리딩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대규모로 돈을 투자해주고 있고 목표는 2027년에 물론 저는 이건 불가능한 목표라고 봐요. 중국 정부의 목표는 3,5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여하는 겁니다. 3,500만 대. 네. 2027년에.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나도 그 장밋빛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근데 중국 정부가 이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은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미친 꿈을 꾸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3,500만 대예요. 이건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현재 평가하는 것은 자동차 시장의 30배 규모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지금 일론 머스크도 출사표를 내놓는 거고 가장 근접해 가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 기아차도 저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훌륭한 기업인데 여기는 AI가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뭐 일어날 때 뭐 뒤에서 일어나고 뭐 덤블링을 하는 거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손이 중요합니다. 손이. 이걸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 그래요. 손에 28이 돼야 돼요. 손에 DOF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뭘 합니까?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전선줄을 놓는 거는 자동화가 안 돼요. 하니스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지금 손가락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공장에 자동차 공장에서 차 안에 들어가는 전선줄은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힘이 세거든 덤블링을 거기서 수십 번을 하더라도 전선줄을 못 넣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옵티머스가 지금 손 쪽에서의 DOF는 가장 진일보에 있다. 가장 인간의 손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를 박사님처럼 일찍이 발견해서요, 저가 베팅에 들어가서 쌓아 나가고 있는 투자자들을 호시탄탄 또 언제 더 사모으지 이런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테슬라 주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면 땡큐야 그럼 나 지금이라도 사야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 이거 살 엄두가 안 나는데 테슬라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또 대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있습니까 대안이? 팔란티어를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테슬라의 대안은 테슬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비싸도 산다? 그러니까 넥스트 테슬라는 is 테슬라. 테슬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는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방식은 저는 지금까지 매달 규칙적으로 조금씩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규칙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던 환율이 어떻게 됐던 무조건 샀다라는 거고 그걸 잠깐 지금 2달 정도 멈추고 있는데 1월부터는 다시 시작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쓰는 이제 바이 딥이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쭉쭉 떨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큼 떨어지던 좌우지간 떨어졌을 때 이것이 펀더멘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건과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떨어졌을 경우 이번에 특히 제롬 파월이 갖다가 갑자기 이상한 찬물을 끼는 페드에 연설을 해버린다든지 뭐 이랬을 때 딥다이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딥이 일어나면 바이 딥. 이때마다 조금씩 산다. 이런 전략을 취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바이 딥을 하시던 저처럼 규칙적으로 주가도 생각하지 말고 환율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모은 다음에
나는 롱 할 거기 때문에 롱이라는 명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이것이 주가가 언제 얼마만큼 만약에 도박이죠. 사실은 저 투기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FSD가 성공한다라면 자율주행이 즉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이 성공하면 더욱더 크게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실패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이 네. 투자자들이 져야 될 리스크죠. 네. 네. 요게 트럼프 임기 내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FSD? 성공할 조건이 대단히 좋아졌다라는 거지. 네. 성공에 흔히 말하는 누가 알겠어요? 네, 무조건 된다라는 것은 아니나.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전제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민주당이 있으면 전제 조건 아닌가? 물론 있어요. 그럼 더디죠. 왜 네. 트럼프가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을 띄울 때 답답했냐면 나사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우주 발사 이제는 나사는 다 외주화했지만 만약에 네. 한다면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서 비정기적으로 준비되면 띄우고 준비되고 띄우면 천천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예산은 국가가 다 되니까. 그런데 민간 기업 같은 우주 기업은 빨리 실험을 해야 네. 리턴을 빨리 해서 고쳐서 에러를 수정해서 오류를 수정해서 또 실험하고 빨리 해서 가능하면 완성되는 주기를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대한 투자에 대한 리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걸 매번 발사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 계속 발사에 딜레이, 지연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주 산업을 준비하는 업체로서는 치명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중요한 빅 인베스트먼트가 즉 큰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회수 시기를 당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망하는 거지만 성공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한들 그럼 그 이자 부담과 그것의 투자의 기회 비용과 이걸 다 감당해 줄 투자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가의 R&D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를 대단히 빨리 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트럼프 시기에 저는 테슬라보다 더욱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쉽과 그다음에 스타쉽에서 만들어진 2차 제네레이션, 세컨드 제네레이션 스타링크가 이제 이 2차 제네레이션이 이제 스페이스 10에서는 가능해지거든요. 훨씬 네, 더 네. 커지고 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질 거고요. FSD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정부 허가가 갑자기 예를 들면 이거 데이터 냈더니 저 데이터도 내라 그런다. 또 이 데이터도 내라 그런다. 뭐 갑자기 10만 마일, 100만 마일 냈더니 아니야 200만 마일 했으면 좋겠어. 200마일 냈더니 100마일만 좀 더 하지. 뭐 이래버리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엄청난 이 기대치가 있는 상황에서 자꾸 제어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규제의 허들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규제 속도를 빨리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철이 오면은 내일 검사해 줄 테니까 내일 와. 그럼 내일 오면 답 줄 테니까 이거 고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안전 검사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오면 알려줄게 갔더니 타이어 바꾸고 오세요. 그래서 바꾸고 갔더니 헤드라이트가 안 좋네. 이것도 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3일 뒤에 와. 꼭 빨리 오지 말고 3일 뒤에 갔더니 뭔가 이 자동차 이 깜빡이 등이 잘 안 들었네.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워낙 국민의 안전하고 관련됐다 보니까 규제 당국도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도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 템포를 대단히 꼼꼼하게 합니다. 근데 꼼꼼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 주기하고 잘 안 맞아요. 이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실패할 거라고 봐요. FSD가 어떻게 100% 무조건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올해 안에 저는 다 될 거라고 100% 확률을 보지는 않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정정해서 테스트를 보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주기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혹이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텍사스, 저 개인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로는 초기에 텍사스 실험에서 실패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롱 하겠다는 자세는 이런 굴곡을 같이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기업의 운명과 나의 투자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롱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땡큐거든요. 네, 테슬라의 주가가 밀릴 때는 내가 더 싸게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도 드린 것 같고 한데 너무 열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개정판 책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책을 다 냈는데 내셨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여기 네. 이렇게 링크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140부만 재고가 남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뭐 출판하면 인쇄를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2025년에 주가 전망을 새롭게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것만 조금 개정하셔가지고. 그래서 2025년의 주가 전망을 조금은 저는 항상 단기 주가는 전혀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저는 항상 12개월씩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조금 디테일한 근거 데이터와 함께 네. 오늘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근거 데이터와 출처와 이런 것들과 함께 네. 글로써 좀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정판 저 꼭 사볼게요. 그리고 이제 1000달러 시대 테슬라 언제 1000달러 시대가 오게 될지 속도감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지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 그리고 핵심은 요거죠. FSD가 얼마나 빠르게 완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 또 미친 로켓포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오늘 아주 말끔하게 정리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